지금 뭐 금 투자한다고 한다면은 김치 프리미엄 사라졌으니까 사볼만 하죠. 사볼만 한데 이제 다만 이렇게 오를 일인가 이건 좀 이상하다. 환율과의 상관성은 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핵공급으로서 지위를 잃었다는 게 이제 지금 미국이 지금 딱 그 상황입니다. 몸만 챙겨 도망가야 된다면 뭘 들고 갈 거냐? 저는 이제 달러를 들고 갈 텐데. 비트코인 열풍도 금을 대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종종 나오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예를 들어 슈퍼볼 복권이 나왔다. 1조 원이 누구한테 갔다. 가슴을 뜨겁게 하지만 네네. 복권을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되나요? 아직은 안전자산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가장 대표적인 위험자산이 아닌가. 위험자산.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을 계속 고집한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저희가 인플레를 우려하는 게 아니라 디플레를 사실은 우려할 수 있는 부분. 우리가 테슬라 비웠던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계셨던 펀드 매니저가 아마 다 직장을 잃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미래에는 비운 포트폴리오가 큰일 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미국 증시를 흔드는 핫한 뉴스부터 한간에 떠도는 소문들까지 쉽고 유쾌하게 털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품격 미장 토크쇼 미국 주식 넘버원 미장원의 원장 이종원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시공과 장르를 넘나들며 재미있고 속 시원한 수다의 장을 펼쳐주실 IM증권 박상현 전문위원 그리고 프리즘 투자자문 홍춘욱 대표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금 가격의 상승세 정말 무서운데요. 비싸다고 하는 미국 증시 상승률을 훨씬 뛰어넘으면서 자산 시장에서 엄청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 지붕 뚫고 하이금, 금 전성시대, 달러 너마저입니다. 자, 국제금 가격은 2월 중순 약 2,950달러를 돌파하면서 지난해 말 2,640달러 대비 10%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연출했는데 그야말로 금이 금값을 하고 있는 요즘인데 돌반지 한 돈이 70만 원에 입박을 하고 있어요. 못 살 정도로 인기가 많은데 금 투자 열기가 왜 이렇게 뜨거운 건지 두 분은 최근 상황을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뭐 투기가 붙었죠. 투기가 붙었다. 예. 김치 프리미엄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국제 시세에다 환율을 곱해주면 대략 우리나라의 금값이 나와야 되는데 그거보다 한국 현물금이 훨씬 더 비싸더라고요. 아, 그렇죠. 예, 제가 2월 중순에 팔러 왔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갖고 계셨군요. 살려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서 대기 걸어놓고 그러더라고요. 대기를 걸어놓고. 예, 그래서 뭐 저는 금거래소 가서 그냥 바로 팔았는데 그 열기 추종하는. 예, 그리고 추세 추정. 추정. 예, 아무튼 그래서 사재기 심리가 좀 있다고 보시죠. 예, 그래서 국제 시세보다 일단 그때는 한 15% 20% 비싼 것 같더라고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상당히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 가격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공인비 뭐 여러 가지 비용들이 각종 들어간다 하더라도 좀 심하다. 간다 그러니까 이 가격이 말이 돼라는 말은 다 묻혀버리는. 같이 가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시세를 타고 같이 가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최근에 이제 금 가격이 그래도 이제 좀 아무래도 추세적인 상승세를 보는 부분은 말씀드린 어떤 유동성이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이 일단은 좀 작용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중앙은행들이 특히 이제 이머징 중앙은행들이 이제 금을 좀 많이 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대비해서 한 2배 정도 이제 금을 사실은 많이 사네요. 예, 많이 사고 있어서 뭐 이러한 중앙은행들 수요 자체가 또 이제 금을 좀 자극한 금 가격을 좀 자극한 것 같고요. 또 아시겠지만 ETF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도 사실은 활성화되면서 자금들이 이제 그렇게 들어간 부분도 하나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들도 좀 구입할 수 있는 구입처가 채널들이 많이 많이 생겼죠. 예. 거기다가 이제 좀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과거에 이제 금 가격이 많이 올랐던 시기가 사실은 달러가 이제 약세가 되는 국면에 사실은 금 랠리가 있었는데 최근에 그러면 달러가 약세가 아닌데도 왜 금이 좀 이렇게 오를까라는 부분을 좀 생각해 보면 저는 미국의 재정 수지를 좀 들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재정 수지 적자 규모 자체가 여하튼 팬데믹 이후에 이제 급격히 늘어나는 구조를 계속해서 갖고 가고 있고요. 이제 그렇다 보면 중장기적으로 달러에 대한 어떤 신뢰성 뭐 이러한 것들이 조금 계속 어떻게 보면 조금 공격받을 수도 있다. 달러에 대한 신뢰성이 좀 추락할 여지가 있다. 뭐 그러한 것들이 좀 금 수요를 또 자극하는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쪽에서 뭐 최근에 어떤 금 가격의 상승세는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다 복합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복합적인 요인이 많은 것 같고요. 말씀드린 바대로 이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것도 안전자산인 금 수요를 확대시키는 요인인 것 같습니다. 또 시중은행이라든가 금은방에서도 금을 구하기 어려워지는 이제 품귀 현상까지 발생을 하고 있어서 실제 한국조폐공사는 금 원자재 수급 문제가 이제 대두되면서 골드바 판매를 일시 중단하기도 했고요.
국제금값도 온스당 3,000달러 돌파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때문에 당분간 이 상승 기조, 이 기대감은 좀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근데 이제 김치 프리미엄이 이제 금에도 붙고 있거든요. 이제 비트코인 광풍 때도 이 김치 프리미엄이 많이 붙었었는데 왜 유독 우리나라만 더 비싸게 좀 거래가 되는 걸까요? 저한테 물으시나요? 네. 코인을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실 것 같아서. 아니 특히 아시아에 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하노이 회담 봤잖아요. 네네네. 네, 그 뭐 실무자들이 아무리 말 맞춰놔도 대통령이 가서 한 방에 그냥 다 깨버리고 그 뒤로 우리나라 하늘 위로 맨날 탄도미사일 날아다녔잖아요. 아, 그렇죠. 네, 트럼프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특히 동아시아 국가 사람들은 최악의 공포를 느끼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남부 여대에서 피난 가는 그것까지 생각하시는 분들까지 생각하면 근데 제가 대만 사람이고 제가 홍콩 사람이라도 금 사고 싶을 것 같거든요. 이게 양안 관계가 어떻게 될지 더 나가서 뭐 홍콩이 이번에 골든 비자 다시 도입하잖아요. 네. 그게 뭔가 돈만 내면 그냥 비자 그 시민권 바로 주는 그런 비자들을 도입할 정도로 돈들이 빠져나가고 있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막 그러는 걸 보면 거꾸로 이야기하면 엄청나게 빠져나간다는 거고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가장 몸에 쉽게 효도할 수 있는 게 금이니까 이런 프리미엄들이 굉장히 많이 붙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뭐 김치 프리미엄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먼저 코인이야 이제 우리가 워낙 한국 사람들이 뜨거웠으니까 그렇다고 그렇죠. 치더라도 금에 대해서까지 사실 프리미엄 붙은 거는 역사에 남을 해프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내 금 시세가 국제 금 시세를 훨씬 웃도는 이제 국내 금 가격의 어떤 괴리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뭐 개인 투자자들이 금 사재기를 하는 측면도 좀 있는 것 같고요. 환율과의 상관성은 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환율이 사실은 말씀하셨듯이 결국 불안한 부분이 결국 김치 프리미엄을 자극하지 않냐라는 의미로 저는 좀 받아들였는데요. 네네. 결국 그 얘기는 불안하다는 얘기죠. 말씀은 우리 홍 박사님이 잘 말씀하셨지만 지금 여러 가지로 좀 불안한 심리들, 특히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여하튼 뭐 정치적인 어떤 불확실성이 지난해 12월부터 사실은 계속된 부분도 적지 않은 이제 김치 프리미엄을 자극한 부분들인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여하튼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뭐 학습 효과 부분도 있겠죠. 결국 금을 계속 갖고 있었으면 여하튼 손해는 안 본다는 심리, 가치 저장 수단 입장에서 보면 금이 조금 더 효율적인 수단이 아닐까라는 부분에서 조금 투기 수요 부분이 좀 가속화된 부분들이 있고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뭐 이미 그 김치 프리미엄 자체는 최근에 많이 줄어든 상황들이고요. 결국 국제 시세와 사실 이러한 프리미엄 자체가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벌어져서 가기는 사실은 좀 어렵다고 본다. 독자적으로 가기는 독자적인 행보가 그러니까 쉽지 않다. 뭐 아무리 국내의 어떤 정치상이나 뭐 전쟁 위기 자체가 뭐 돌발하지 않는 이상은 사실은 뭐 우리가 비트코인 때도 봤지만 결국은 수렴하게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일정 부분 지나게 되면 이 김치 프리미엄 자체는 어느 정도는 사실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환율 상승이 김치 프리미엄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과 좀 반대되는 모습을 나타나기도 해서 만약 환율 상승이 영향을 미친다면 작년 뭐 5월, 6월경 그리고 작년 말경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김치 프리미엄이 계속 높게 나타났어야 하는데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제 관세 전쟁 여파로 물가가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을 하고 있고요. 글로벌 공급망이 좀 교란되면서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 상승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자산인 금 수요가 급증했다. 뭐 이런 측면도 일어난 것 같고 트럼프 리스크가 이어지는 한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수요도 계속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시각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는 후자에 동의합니다. 후자에 동의를 하시는 거예요. 뭐 이제 여러 가지를 보면 알지만 그래서 저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제 준 과거 그러니까 이 사람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면 팀 쿡과의 이제 면담 이야기 이런 것들을 막 컨피덴셜한 걸 풀어버리는 걸 보면 자기가 남에게 굉장히 세계적인 유명 인사에게 존경받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인데 반대로 문제가 상대가 세계적으로 엄청 존경받는 사람이 아니면 막대해버리는 뭐 김정은 또는 젤렌스키 등등등. 얼마 전에 예, 화두가 그러니까 됐던. 이제 그런 거가 너무나 강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금융시장의 참가자들 입장에서 볼 때 이 사람에게 어떤 뭐 기대했던 것과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게 너무 크면 특히 아까 우리 박 의원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미국 재정 문제에 대해서도 이게 앞으로 심각할 테니까
거기다 인플레도 난다 그러면 뭐 이렇게 세 박자가 다 맞은 거죠. 미국 재정 문제로 미국 달러의 지위가 하락하는 거 아니야라고 그러니까 그런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게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중요한 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으냐 적으냐잖아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트럼프가 어디로 튈지 모르면 전쟁 날 수도 있다라는 거고. 세 번째는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부각될 때 투자자들이 금을 좋아하는 거죠. 제가 이제 그림을 준비해 왔는데 미국 달러 가치랑 공포지수 관련된 그림을 공포지수요? 네, 그랬는데 공포지수가 막 급등할 때 이 달러가 막 강세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생각보다 그렇게는 안 움직이거든요. 왜냐하면 금융시장의 참가자들이 이제 막 공포지수가 올라올 때 옛날에는 달러가 안전자산이라고 달러를 막 좋아했는데 요즘은 금으로.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이제 미국이 안전자산인 건 분명한데 트럼프 시절에는 안전자산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사람도 좀 세상에 있는 거 아닌가. 금을 좀 더 안전자산으로 보는 시선이 아니면 있을 뭐 거고. 이제 다른 뭐가 있겠죠. 근데 우리 시장에서 이제 그런 안전자산이 되려면 조건이 필요한데 하나는 불황에 강했어야 되는 과거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유동성이거든요. 유동성. 아니, 사고 싶어도 못 사. 맞습니다. 그게 무슨 안전자산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금이 안전자산이 아니라니까요. 못 사잖아요. 사재기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하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나라 가격은 논외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전쟁 이야기도 잠깐 나왔는데요. 3년 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우크라이나 주변국에서도 뭐 안전성과 환금성이 뛰어난 금 매입 수요가 증가했다는 그런 데이터가 있는데 또 미국 달러 중심에서 탈피하려는 뭐 브라질이라든가 뭐 중국, 인도네시아, 또 러시아 뭐 이런 국가들의 중앙은행이 금 매입을 늘리고 있다. 좀 이런 시선도 있는데 이런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채를 주로 이제 요새 같은 경우 내다 팔고 오히려 이제 금 보유량 절차를 늘리면서 사실은 미국과의 어떤 뭐 백공 경쟁일까요? 뭐 그러한 부분에 좀 사전 정지 작업을 하는 듯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우려되는 게 트럼프 1기와 지금 2기의 어떤 트럼프 정책을 보면 좀 약간 좀 다르다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 1기 당시를 보게 되면 뭐 관세를 매기긴 했지만 사실은 중국에 포커스가 맞춰졌고 철저하게 비즈니스 차원에서 사실은 접근을 했다라고 보면 최근 2기 들어와서 뭐 관세 정책도 있지만 지금 뭐 땅 욕심도 많고 광물 욕심도 많고 뭐 이러한 것들이 좀 어찌 보면 좀 제국주의 성향이 조금 더 강해지는 어떤 모습들이 아닌가. 물론 이제 비즈니스라는 부분도 기본에 깔려 있지만 사실은 지금의 어떤 트럼프 2기의 어떤 정책 기조를 보면 제국주의와 이 상업주의를 왔다 갔다 하는 이러한 모습이라서 사실 이러한 것들이 좀 경기의 어떤 불확실성 자체를 키우고 있는 거고요. 이미 뭐 미국은 그것 때문에 부메랑을 먼저 맞고 있는 상황들이고 정말 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을 계속 고집한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저희가 인플레를 우려하는 게 아니라 디플레를 사실은 우려할 수도 있는 부분. 그러니까 뭐 우리가 과거에도 보면 이제 미국이 관세를 결국 급격히 올렸을 때 결국 그 최종 결과는 뭐 미국 경기의 급격한 침체였다라는 어떤 사실 그것이 이제 전 세계로 다 전염될 수 있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 이러한 디프레 환경에서 가장 안정적인 부분 자체는 결국 금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부분에서도 만약 그 금 수요 자체 이러한 것들이 좀 계속해서 강세를 좀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경기 침체 그리고 달러 가격의 어떤 하락으로 인한 금 투자 쏠림 현상이 나오는데 근데 강달러 기조가 좀 어느 정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금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달러와 금의 가치는 좀 반대로 움직이는 성향이 강한데 지금 보면 좀 둘이 같이 오르고 있어요. 뭐 이건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예, 전쟁 때 그렇습니다. 전쟁 때. 예. 그러니까 이제 역사적으로 그 달러 강세와 금값 상승이 동반해서 나타난 시기들이 생각보다 꽤 자주 있습니다. 아하. 가장 대표적인 시기가 2008년 말 글로벌 금융위기. 예, 그때도 금값이 잠깐 조정받고 바로 튀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때부터 2012년까지 그 맞아요. 예, 한 10배 가까이 올랐던 게 기억나는데요.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는 둘 다 이제 경쟁 관계이긴 한데 공통점은 이제 전쟁 났을 때 우리가 몸만 챙겨 도망가야 된다라면 뭘 들고 갈 거냐? 저는 이제 달러를 들고 갈 텐데 어떤 분들은 금을 들고 가는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는 종이 지폐가 가볍다고 성향이나 역사적인 경험에 따라서 그렇죠. 손에 예. 뭘 쥐고 갈지는 좀 달라질 수 있는 예, 뭐 거고. 특히 이제 인도나 중국처럼 그 오랜 식민지 반식민지의 역사를 가진 나라에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고통받았던 사람들은 금을 좋아할 거고요. 반대로 국가의 어떤 강한 지배력, 장악력 이런 걸 가지고 있고 또 미국 달러가 그동안 패권을 유지했고 또 저게 부피도 작아.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달러를 좋아할 거고요. 결국 전쟁이 공포가 부각되고 전쟁의 리스크들이 이제 시장을 업습하는 시기 9.11 테러라든가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이런 시기들이 벌어질 때는 투자자들이 일단 야, 다 됐고 하고 던지면서 이제 그 달러와 금으로 함께 달려가는 일들을 너무나 자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장기 추세로 그림 하나 가져왔는데요. 미국 달러랑 금값의 추세를 보면 장기적으로는 반대로 가는데 종종 같이 특히 22년에 같이 올라가는 것들을 확연하게 발견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트럼프다. 트럼프가 불확실성이다. 트럼프가 이제 사람들 마음에 자꾸 짐을 싸게 만들고 있다. 그렇군요. 네. 어쨌든 뭐 국제적인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한몫을 하고 있다. 네, 미국 사람들도 좀 싸나 봐요.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최근에 달러하고 금 가격의 동반 상승세는 일단 저는 유동성으로 보고 있고요. 유동성. 그러니까 특히 이제 2000 뭐 팬데믹 터지고 나서 뭐 아시겠지만 모든 자산 가격이 다 오르는 뭐 에브리싱 랠리 뭐 이런 얘기도 사실은 한때 있었고 한 것들이 뭐 생각하시는 분에 따라서 이게 내가 어느 것이 더 워낙 이런 뭐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많으니까 채권에 투자하시는 분도 있고 금에 투자하시는 분도 있고 비트코인에 투자하시는 분도 있고 또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최근에는 어떻게든 공교롭게 하여튼가 모든 자산 가격이 뭐 다 오르는 뭐 최근에 뭐 금리는 조금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자산 가격이 이제 동반 상승하는 영향이 사실은 그것이 이제 밑바탕인 유동성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좀 달러에 대한 부분, 물론 지금 뭐 우리가 슈퍼 달러까지도 언급을 하고 달러 강세 현상이 좀 계속되고 있지만, 최근에 이제 일부에서 얘기하는 뭐 지금 최근에 이제 후보 연구소에 나온 자료를 이렇게 보게 되면, 과거 역사적으로 이제 그 이자 지출 비율이죠. 그 정부의 이제 국채 이제 이자 지출 비중이 전체 재정에서 그러니까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국방비 지출을 이제 넘어서게 되면 사실은 이제 패권국으로서 지위를 잃었다는 게 이제 과거 뭐 수백 년간의 어떤 역사적 사례였는데 최근 미국이 지금 딱 그 상황입니다. 이제 이자 지출 비중이 이제 국방비를 이제 넘어서기 시작을 했고 앞으로는 그게 더 격차가 더 벌어질 거라는 게 지금 미국 예산국의 이제 추정인데요.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이자 지출이 커진다라는 얘기 자체는 달러에 대한 어떤 신뢰성을 상당 부분 약화시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뭐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가상자산을 전략 자산화하겠다, 그것을 위해서 뭐 국채를 갖겠다, 뭐 이러한 얘기들이 뭐 여하튼 나오는 부분 자체도 결국 그 미국 내에서도 이 국채 특히 이제 재정 수지 부분에 대한 어떤 뭐 우려랄까요? 이런 것들이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반영을 하는 것 같고요. 뭐 그러한 부분에서 최근에 달러 강세에도 불구하고 향후의 어떤 달러 흐름 자체가 지금과의 모습은 아닐 수 있다라는 부분 자체가 또 한편에서는 좀 금에 대한 어떤 신뢰 뭐 이런 것들도 높이는 요인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무역 수지, 그다음에 뭐 재정 수지의 적자, 뭐 미국 내에서의 경기 흐름에 좀 안 좋은 부분들이 이런 금 프리미엄에도 좀 녹아 들어가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도 지금처럼 금 가격이 몇 번 튀었던 적이 있거든요. 이제 그때랑 지금이 가장 좀 구별되는 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뭐 비슷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금이 사실은 랠리를 이제 보인 부분은 뭐 저희가 가까운 시일에는 이제 닉슨 대통령 때, 그리고 이제 80년대 이제 그 프라자 합의가 되면서 달러가 약세가 될까. 그 닉슨 대통령 때는 이제 금태환 정지가 됐죠. 그래서 달러 가치 자체가 또 그때 폭락을 했던 부분들이고, 뭐 지금 80년대도 사실은 달러 가치가 일단은 약화된 부분들이고, 뭐 지금이야 뭐 달러 강세라는 부분 자체는 뭐 조금은 다르긴 하지만 한편에서 보면 이제 재정 수지라는 부분, 아까 말씀드린 이러한 것들이 결국 이제 달러에 대한 어떤 지속적인 어떤 신뢰를 부여하기 어렵다라는 측면,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관세 다음으로 환율을 또 들고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렇죠. 오늘도 보면 이제 뭐 엔화라든지
위안화에 대해서 너무 통화가 이제 절상됐다라는 또 불평을 또 하는 부분들, 결국 그것이 앞으로 환율 부분에서 또 다른 환율 전쟁을 일으켰다라고 하면 달러 가치가 자체가 예상으로 상당히 약세가 될 수 있는 부분, 지금이 뭐 여러 가지 조금 세부적 미시적으로 보게 되면 다른 측면이 있다라고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은 사실은 큰 흐름은 같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주요국들이 기준 금리 인하 기조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 금 상승에는 이제 지난해부터 이어졌던 미국 연준의 기준 금리 인하 요 원인이 좀 가미되고 있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어떤 경기 둔화 요게 우려되는 시점에서 연준이 이제 금리 인하라는 기존 입장을 얼마나 고수할 수 있을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혹시라도 금리 인상을 만약에 선택하게 된다면 금 가격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네, 그 미국 단기금리랑 금값 차트를 하나 준비해 왔는데요. 네네. 네, 그걸 보시면 알 수 있지만 일단 미국 금리 올라갈 때 금값은 떨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종이 화폐가 이렇게 프린팅 머니, 이제 인플레에 대한 리스크는 좀 있지만, 네네. 내가 이제 금리도 인상하고 또 인플레를 잡겠다고 나오면 좀 이렇게 이자 한 푼 주지 않고 보관 비용만 드는 금보다 네네. 사실 미국 달러 예금이 훨 나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이 있는 시기, 특히 가파른 인상이 있는 시기는 아무리 그때 뭐 전쟁에 대한 공포가 있더라도 잠깐 금값은 떨어지기 마련인데, 이제 최근에가 이제 특이한 현상이죠.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때 거의 없는 것 같은데, 물론 이제 파월 의장이 내년에 바뀌고 나면 또 달라지겠죠. 근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1년과 파월 의장의 임기 마지막이 겹치는데, 파월 의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좋아할래야 좋아할 수가 없는 사이잖아요.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굉장히 강하게 부각되고 있는 중인데, 그리고 미국의 2년물 국고금리처럼 이제 미래 인플레이션 또는 미래 정책금리에 대한 기대를 보여주는 채권금리들이 뭐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도 않고 있는데 금값만 오른다. 이게 이제 뭔가 좀 설명하기 어려운. 그래서 아까 제가 박 의원님 말씀대로 유동성도 분명히 있는데 저는 그보다는 트럼프에 대해서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른다. 이 사람 어디로 뛸지 모른다. 그러면 일단 좀 분산하자. 이거 뭐 주식시장 좋았지만 여기 각하가 저러는데 되겠냐. 이런 게 굉장히 저는 좀 지표를 보면서 저도 뭐 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만 이렇게 오를 일인가. 이건 좀 이상하다. 결국 이제 트럼프에 대해서 설마 하던 사람들이 역시 당신이 정말 이 세계에서 최고 미치광이군요. 그러면서 이제 다들 간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리 상승, 이 관계 좀 어떻게 보십니까? 금과의 관계. 홍 박사님 말씀하셨던 금리가 뭐 결국 상승하게 되면 금연에는 사실은 부정적일 수 있는 부분도 있죠. 물론 이제 인플레가 올라가면서 인플레 해지로 이제 금이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일단 뭐 금리가 사실은 뭐 현 레벨에서 상당히 많이 오른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예금에 사실은 이제 두는 게 사실은 또 나은 선택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뭐 금리와 금 가격은 뭐 아무래도 조금 역상관관계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관세, 당연히 이제 물가라든지 이런 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나올 미국의 만약 최악의 경우를 시나리오를 생각했을 때 그게 스태그플레이션이냐 아니면 오히려 디프레 쪽으로 더 갈 거냐라는 쪽에 좀 부자 쪽에 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까. 그 침체 쪽에 더 무게를 좀 둔다라고 하면 결국 연준의 선택지 자체는 인하 쪽으로 선택지가 옮겨갈 수도 있고, 이제 그렇게 보면 좀 금이 조금 더 이제 강세가 될 여지는 좀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뭐 결국 우리가 뭐 지금 제가 확답하기도 어렵고, 결국 이제 뭐 지금 멕시코에 대한 관세 25% 캐나다에서 이제 부과를 했고, 중국에 대해서는 뭐 지금 한 달 새죠. 거의 20%포인트가 이제 올랐으니까. 네네. 그 충격이 과연 이제 앞으로 4, 5월 달에 나올 물가 지표에 과연 어떻게 반영을 할 건지. 물가 지표를 봐야겠다. 또 4월 달에 상호 관세는 또 어떤 식의 또 상호 관세를 또 매길 건지. 뭐 이러한 것들이 뭐 물가, 경기 흐름을 결국은 좌우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것들의 어떤 결과에 따라서 결국 금값, 금리 정책 자체도 상당히 유동성, 뭐 어떻게 변화될지는 저희가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뭐 그러한 부분이 조금 정리가 돼야 뭐 금 가격이 추세적으로 더 간다, 아니면 뭐 금리가 더 올라간다,
뭐 이러한 얘기를 조금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은 조금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어서 저희가 좀 어떻게 보면 확신적으로 좀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시기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금과 금리의 관계,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거고 또 불확실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해석이 다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금리와 금 가격이 이제 반대로 움직인다는 주장은 맞을 때도 있지만 조금 다르게 움직이는 양상을 보일 때도 있기 때문에 너무 좀 이제 맹신을 하면 안 될 것 같고 두 분의 여러 투자 의견, 이 뷰를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금은 안전자산의 어떤 대명사라고 하는데요. 지금의 상황을 설명할 때도 어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트럼프 리스크도 있고 어떤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이어지면서 안전자산인 금에 대해서 이제 포커싱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좀 재미있는 질문을 하자면은 달러와 금 중에 지금 시점에서 어느 곳에 좀 투자를 하고 싶으십니까, 두 분은? 저요? 네. 둘 다 해야죠. 둘 다 해야 되나요? 네, 저는 금을 좀 처분하긴 했습니다만 그거는 이제 오버슈팅 되는 거에 따르는 리밸런싱. 그러니까 이제 그 자산의 재분배를 했고 이제 그때 한참 미국 금리가 되게 높았으니까 미국 채권이 그때는 이제 유망했다고 보는 거고요. 또 그러다가 채권 수익률 좋아지면 또 금으로도 갈 수 있는 거지. 이게 둘 중에 어느 게 지금 더 매력 있냐 그러면 당연히 달러지만 또 금의 조정이 좀 이어지거나 또는 달러 채권 랠리가 이어지면 또 금을 또 살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는 트럼프 재임 중에 금을 버리고 가는 건 굉장히 리스크한 선택이 아니냐. 그러니까 일부 비중 축소지 트럼프 정부 내내 금은 갖고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표님은 좀 열려있는 아니, 그러니까 금이 좋다라는 말을 약하게 한 거죠.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만약에 달러랑 금 둘 중에 하나를 좀 투자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뭐 어떤 비슷한 생각입니다. 두 개 다 갖고 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사실은 시대에 따라 또 어떤 경제 국면에 따라서 사실 수익률이 이렇게 뭐 서로 같이 갈 수도 있고 이렇게 또 반대로 갈 수 있는 어떤 그러한 흐름이기 때문에 뭐 이게 꼭 어느 자산이 맞다라고 이렇게 딱 한정적인 보다는 사실은 좀 포트폴리오를 좀 다양하게 갖고 가면서 이렇게 수익률 자체를 좀 챙기는. 물론 이제 금이라는 부분이 어떤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뭐 우리가 뭐 이렇게 뭐 금고에 넣어놓거나 또 뭐 이렇게 은행에 갔다가 이제 예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또 여하튼 좀 말씀하신 대로 무수익 자산인 부분들이고요. 그것이 금가격이 올라서야 어떤 수익을 내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어떤 가치수의 일종의 어떤 자기 자산의 일정 부분의 포트폴리오를 갖고 가는 거지 내 자산의 뭐 100% 이상을 이렇게 100% 이렇게 갖고 갈 수 있는 자산은 분명히 아닐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뭐 말씀드린 대로 좀 적정한 비율로 달러와 금의 비율을 좀 맞춰가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네네. 뭐 작년부터 이제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미국의 빅테크 주식들이 이제 많이 상승을 했고 상대적으로 절대적인 미국 주가의 레벨 자체도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어떤 위험에 대한 해지로서의 안전자산의 역할, 어떤 안전핀 역할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부침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올해까지는 좀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뷰들이 있는데요. 자, 최근에 좀 시들긴 했지만 비트코인 열풍도 올해 이제 금 열풍만큼이나 작년에 이제 광풍을 일으켰는데 여전히 자산 시장의 한 축을 담당할 거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인 영업적으로도 이제 하나의 좀 채널이 열리면서 더욱더 이제 볼륨업 할 거란 시선이 있는데요. 금을 대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종종 나오고 있는데 과연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아직 멀은 것 같습니다. 아직 멀은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변동성이 그래가지고는 그러니까 그 저희가 이제 포트폴리오를 짠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 연기금을 좀 추종하는 포트폴리오를 굉장히 중요하죠. 예, 만드는 회사인데 아무리 어떻게 시뮬레이션을 해도 그 가상화폐 자산을 1% 이상 넣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걸 넣는 순간 변동성의 모든 포트폴리오가 노출돼서 깨집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가 그냥 아주 단적인 예를 하나만 설명드리면 TQQQ 있잖아요. 네네, 알죠. 나스닥 100 세버리지. 그거의 변동성의 10배를 해야 비트코인이 됩니다. 굉장히 위험하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주식 변동성이 30배 이 정도의 변동성이 계속되면 이게 적어도 그 글로벌 어떤 자산 배분을 하고 있는 펜션을 비롯한 또는 글로벌 기금 쪽에서는 굉장히 제한적인 접근밖에 안 되고 그러면 이게 아무리 무슨 해지 용도다 뭐 하면서 수많은 상품이 생기더라도 이 리스크가 이제 커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트럼프가 갑자기
뭐 우리 준비 자산으로 이걸 하겠다 하면서 이렇게 쭉 리스트를 올리는데 그 전날부터 콜옵션 가격이 그렇게 급등했다가 하락하는 걸 관측할 수 있었잖아요. 이런 걸 보면 알지만 이게 신뢰성, 정보의 투명성, 트랜스페어런시 문제가 굉장히 심하다라는 걸 느끼게 되잖아요. 이런 두 가지 문제. 그래서 뭐 코인 웨일들 문제도 있겠고요. 이제 두 번째가 아까 잠깐 이야기했던 이렇게 지나치게 높은 변동성이 나오면 나올수록, 그러니까 투자자의 가슴을 끌어오르게 하는 좋은 투자 대상이다라는 것과 투자 자산이 되는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다른 이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 슈퍼볼 복권이 나왔다. 1조 원이 누구한테 갔다. 가슴을 뜨겁게 하지만 네네. 복권을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되나요? 아주 단순한 질문이죠. 그렇죠. 예,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염두에 두신다라면 제한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굳이 이걸 포트폴리오에 담는다라면 ELS 같은 상품이 더 적합하다. 옵션에 가깝기 때문에 외가격 옵션에 가까운 변동성이니까 예를 들어서 이 자산을 1% 넣고 나머지를 99%를 현금성 자산으로 가지고 있고 쿠폰을 받고 있다가 뭐 예를 들어서 2022년처럼 3분의 1 토막 나면 1%를 다시 채우고 또 작년 올해처럼 2배, 3배 나면 3%가 되면 다시 2% 빼서 쿠폰으로 전환시키고 차라리 뭐 파생 상품에 그렇죠. 그런 개념으로? 상품으로는 앞으로 설계가 되게 많이 될 것 같아요. 저희도 뭐 계속 그걸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게 이제 아까 제가 이야기했었던 퍼블릭 에셋이라고 저희들이 이제 부르는 전통적 자산의 분류 기준으로 보면 아직은 이제 좀 갈 길이 많이 멀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퍼블릭 에셋이 되는 순간 또 근데 리턴이 사라지거든요. 그렇게 크게 먹을 수 있는 볼륨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어마어마한 시장으로 이게 성장한 이유는 그냥 한 해 10배, 100배가 쉽게 난다라는 것 때문에 사실 인기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변동성이 죽는 순간 또 인기는 사라지겠죠. 충분히 재밌는 주제입니다만 일단 상당 기간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 대표님 말씀은 금이라는 어떤 안전적인 투자 자산을 대체하기에 비트코인은 뭐 신뢰도라든가 변동성 측면에서 아직 좀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오는 7일에는 가상화폐 업계의 어떤 중요한 관리자 수뇌부들을 불러서 백악관에 불러서 첫 가상화폐 서밋을 개최하겠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가상화폐 비축이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될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가상화폐,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금을 대체할 만한 투자 자산으로서 좀 용인될 여지가 있을까요? 미국이 과연 정말 전략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얼마만큼 이제 모으고 뭐 이러한 정책도 뭐 비트코인에 따른 뭐 어떤 코인도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뭐 그 흐름 자체가 전반적으로 또 이 비트코인이라든지 가상화폐의 변동성 자체를 상당 부분 키울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만약 그렇게 된다라는 의미 자체는 말씀드린 대로 좀 달러 흐름 자체는 오히려 좀 약세의 흐름으로 또 갈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고요. 그것이 또 비트코인 가격을 상승시킬지는 모르긴 하지만 여하튼 당분간 이 비트코인 가격은 이제 변동성 자체라는 부분 자체를 저희가 피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라는 부분에서는 아직은 안전자산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가장 대표적인 위험자산이 아닌가. 위험자산이다. 예. 그러니까 오히려 조금 그것을 또 투자하시는 분도 사실은 이러한 변동성을 또 즐기시는 분도 사실은 있다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금과 같이 그렇게 안정적인 어떤 가치를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비트코인 자체는 오히려 좀 변동성을 사실은 즐기기 위한 어떤 흐름. 물론 이제 그것이 미국의 어떤 기술,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어떤 기술 혁신 사이클과도 사실은 뭐 같이 맞물리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여하튼 자산으로서의 어떤 성격 자체는 제가 뭐 자산이라고 부인은 뭐 저도 자산으로 이제 편입이 되는 과정으로 좀 보고 있긴 하지만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뭐 안전자산보다는 대표적인 위험자산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위험자산의 성격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금 투자와는 좀 괴리를 달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자, 금과 뭐 금리 또 달러 얘기도 좀 했는데 엔화 얘기를 좀 해볼까요? 그래서 금 가격 상승 또 엔화 강세가 이제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현재 시점인데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 구성에 좀 어떤 좀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보십니까? 네, N도 가져가야 된다. N도 가져가야 된다. 네, 저는 이제 우리가 투자 자산에 대해서 금이냐 달러냐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원 말고 다른 자산에 대한 투자를 고민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화는 유사 비트코인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불황이 오는 순간 이렇게 휴지가 되는. 또 전쟁이 날 때 휴지가 되는 자산이잖아요. 뭐 당장 우리가 2021년에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 1,080원이었는데 얼마 전에 1,480원.
우리나라 무역자는 연 1,000억 불이 나는데 환율은 400원 오르거든요. 그러면 네. 안전자리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30-40% 사실은 가난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산을 이제 위험 자산이라고 부르고, 또 우리나라는 수출도 수출이고 금융시장까지 개방되어 있는 나라라서 레버리지가 들어가 있는 위험 자산이잖아요. 그러니까 TQQQ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거기야 세계 넘버원 경쟁력이라도 갖고 있지. 우린 그것도 없는 나라니까. 그러니까 한국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금, 달러는 필수고 여력이 된다면 엔도 꼭 가져가야 된다. 아, 엔화도 관심을 네. 가질 때다. 일단 엔이 2000년 이후에 실질 가치로 볼 때 한 55% 정도 빠졌거든요. 많이 빠졌죠. 예, 근데 우리나라는 5% 빠졌나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 때, 그 네네. 2000년대 중반에 한 40% 실질 가치가 상승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환율이 올랐는데도 빠진 건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일본 기업들이 경쟁력이 엄청나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아직도 SK 하이닉스 저 용인 공장 가동 못했는데 네네네. 일본은 TSMC 가동 들어가고 이 공장 들어갔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나라가 느끼는 절실함이 다른. 그러니까 거기는 30년 불황을 하다가 간신히 지금 탈출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눈이 시뻘개져 있다라면 한국은 지금 좀 너무 이런 성공에 도취된 나라잖아요. 아하. 예, 그렇다면 한국 사람 입장에서 엔도 좋고 골드도 좋고 달러도 좋은데 제 이야기는 어디 올인할 생각 좀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런 선진국 통화 또는 안전자산에 어느 정도는 좀 분산했으면 좋겠다. 특히 한국 주식에 올인하면 큰일 난다. 이 말씀 일본 드리고 주식에도 싶습니다. 좀 관심을 갖고. 그러니까 일본 주식은 그 토요타가 전고체 배터리가 2027년 나오면 시가총액이 한 10배 나겠죠. 그러나 그때 이제 다른 자동차 회사는 다 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포텐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비우면 되게 리스크가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테슬라 비웠던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계셨던 펀드 매니저가 아마 다 직장을 잃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이게 미래에는 토요타를 비운 포트폴리오가 큰일 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전고체 배터리가 정말 나올지 안 나올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렇죠. 세계에서 제일 앞서 나간 건 토요타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는 일본이 아베 때 트럼프랑 엄청 잘 나간 것처럼 20화 내각에서는 또 잘 나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엔에 대해서는 저는 그래도 비중 확대는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일본 엔화에 대해서도 좀 주기적으로 좀 관심을 갖는 그런 전략을 좀 같이 들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금 투자 지금 시점에서 하는 게 과연 맞을지 좀 이제 들어가려고 좀 간을 보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어려운 타점을 좀 재기 어려운 좀 구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금 투자를 만약에 한다면 지금 뭐 금 투자 한다고 한다면은 적절한 시기일까요? 어떤 식으로 좀 투자를 해야겠습니까? 좀 김치 프리미엄 사라졌으니까 사볼만 하죠. 사볼만 한데 이제 사볼만하다. 다만 현물로 좀 제발 사지 마시고 네네네. 투자 포트폴리오의 차원에서 대응하기 때문에 저는 KRX 금 현물로 음,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또 이번처럼 김치 프리미엄 생길 때는 그 미국의 IAU 같은 ETF로 스파이더 ETF. 골드라든가 뭐 이런 걸로 투자하는 게 낫지. 한국에서 그런 김치 프리미엄 생기고 있을 때 한국에서 투자를 한다. 정말 그는 투자의 기본을 모르는 행동이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좀 원시적인 투자 형태가 될 수 있으니 조금 더 좀 다양한 채널을 좀 이용하는 게 좋을 것 또 같다. 그런 일이 벌어지면 열심히 금을 팔자. 음. 그럼 버블이니까. 사실 금 실물을 사게 되면 세금도 굉장히 높게. 그것도 있고 세공비. 그죠, 그죠. 예, 그게 맞아요. 바 형태로 갖고 있으면 괜찮은데 저처럼 반지가 뭐- 오히려 더. 그 명함, 뭐 그램으로 재고 딱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뭐 이런 형태로 돼 있는 거는 뭐 값을 더 못 쳐준다는 등 막 그래요. 기분 나쁘죠. 그래서 그건 안 팔고 왔는데 제가 약간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팔 걸. 저는 뭐 금으로 뭐 직장에서 뭘 받아본 적이 아직 없기 때문에. 아니 괜찮습니다. 오래 다니시면 받게 됩니다. 자, 금 실물을 사면은 약 15% 이상의 부가가치세,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공비도 또 들기 때문에, 반면에 뭐 유가증권으로 사게 되면 뭐 추가 비용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낮게 책정이 되고, 요새는 이제 한국거래소 KRX에서도 금시장에서 이제 주식처럼 사고 팔 수가 있습니다. 또 민영업체 온라인 플랫폼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도 있어서 수백 원 단위의 조각 투자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떠십니까? 위원님께서 보기에는 지금 금 투자하기에 적절한 시기라고 보시는지요? 예, 뭐 좀 금은 뭐 지금 워낙
트럼프 시대에 사실 저희가 여러 가지 불확실성을 결국 또 변동성을 저희가 안고 가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사실은 금을 어느 정도는 조금 비중을 갖고 가는 것은 좀 저는 맞다라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현물로 보유하는 거는 뭐 앞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뭐 세금이라든지 또 우리가 살 때하고 팔 때하고 또 이 시세 차이가 상당히 크다라는 부분. 또 최근에 얘기를 들어보면은 좀 뭐 종로 같은 데 가려면 현금 아니면은 이제 금을 사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정도 할 정도로 상당히 조금은 좀 사기가 현물을 사기는 사실은 그게 쉽지 않은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또 그래서 그 또 금을 산다라는 게 이제 뭐 골드바 뭐 이런 것들을 뭐 사시면 뭐 상당한 또 자금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부담되는 네. 부분들이 있어서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돈 많은 어떤 부분들은 뭐 그런 어떤 하나의 어떤 수단으로 이렇게 가져갈 부분들이 있지만 일반적이라고 하면 뭐 말씀하신 대로 뭐 금 선물이라든지 특히 이제 금 ETF 부분을 결국 저도 추천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결국 뭔가 우리가 단기 어떤 차익 실현도 또 쉽게 가능하고 또 유동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이것이 금 현물보다는 상당히 유리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 ETF 쪽으로 사실 좀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좀 보겠습니다. 금 ETF 네, 관련 비용이라든가 뭐 세금 등을 좀 곰곰이 좀 따져보면서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대형 투자 기관, 이른바 뭐 골드만삭스라든가 이런 기관들에서 뭐 올해까지 또 내년까지도 금 가격이 계속해서 이제 프리미엄이 붙으면서 우상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런 그 대형 투자자들의 어떤 콜사인을 좀 매도콜로 해석할 여지도 좀 있다고 보시는지요? 단기 매도콜이죠. 단기 매도콜이다. 예, 그 황금 양말래가 이렇게 흥분하면 항상 매도하시면 돈 법니다. 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거기는 경주 중개하듯이 콜을 네네. 자주 해야 되는 곳은 저도 뭐 그 업계 생활 오래 했으니까 네네네. 그 번지르한 백인 남자들 나와서 목소리 아주 중저음에 말은 잘하는데 맞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어디라고 제가 이야기는 안 했고요. 네네. 주어는 없습니다. 네네네. 아무튼 뭐 그런 콜들은 그냥 이렇게 경주 중계, 경주마가 지금 뛰고 있는 걸 중계하는 거니까 저는 뭐 그런 그 코멘트는 좀 사실 우리가 받아쓸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정말 금을 사면 저희도 금수저가 될 수 있을까요? 시장이 불안할 때 매번 피난처로 손꼽히는 금. 자, 앞으로도 변동성에 대비하고 싶은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좀 든든한 투자처가 될 수 있을지 여부를 추세를 지속 점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지금, 진짜 금값이 된 금, 더욱 주목이 되는 시점입니다. IM증권 박상현 전문위원, 그리고 프리즘 투자자문 홍춘욱 대표 두 분과 함께 핫한 금과 더불어 금리, 그리고 달러에 대한 이야기까지 두루두루 나눠봤습니다. 재미있고 유쾌한 투자 마실을 나오고 싶으실 때 언제든지 저희 미장원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